HLB가 이번 아스코 2022에서 선낭함 이상 유의성 확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HLB가 주가 같은 경우에 53,000원까지 찍고 지금 한 30% 정도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약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카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HLB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지금 어쨌든 데이터는 기대감일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교모세포종 데이터가 또 8월달인가 9월달에 남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HLB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선낭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제가 과거에 선낭함 분석을 했고 그 당시 HLB가 발표한 데이터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선낭함 임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드디어 아스코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낭함 데이터 경쟁력을 한번 분석해 보겠고 나아가서 엘레바 대표가 밝혔죠. 가속 승인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 가능성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 해주셨더라고요. 이거 선낭함 5월날이 저번에는 40%가 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 도대체 데이터가 바뀐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까지 왜 5월날이 낮아졌는지까지 해서 총 3편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이 선낭함 HLB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여러분들과 완벽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HLB에 관심이 있거나 주주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HLB 먼저 기사를 볼게요. 바로 이번에 엘레바가 임상을 진행했죠. 리보세라는 이번에 임상 이상의 목표는 바로 가속 승인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가속 승인은 뭐냐면 바로 임상 이상이 끝나면 3상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미리 승인을 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세호 엘레바 대표가 가속 승인 신청을 준비한다, 선낭함에 대한 리보세라님의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라고 밝혔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가 왜 있다라고 봤냐라고 본다면 5월날이 15.1%가 나왔는데 약 80명 중 11명의 환자가 암이 30% 이상 줄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암이 30% 이상 줄었다는 건 부분간에, 그러니까 PR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간에는 CR인데 지금 CR은 0명이고 PR만 11명이 나와서 이게 5월날이 15.1%인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보면 정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아직 승인되지 않은 다른 항암제들도 임상을 많이 했지만 보통 피험자가 20명에서 30명 수준이고 5월날이 15%까지 이르는 약은 없어 80명 중 15.1%인 리보세라의 임상에 대한 의미가 크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임상은 80명을 대상으로 했죠. 애초에 60명대인가 그랬는데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80명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럼 기사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들이 20, 30명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80명 있으니까 훨씬 더 표본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리고 5월날 15%가 여러분들이 판단은 못하겠지만 지금 정 대표 같은 경우는 5월날도 경쟁력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경쟁력들이 15%대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지. 그러면 여기서 또 보시면 가속성에 대한 근거가 두 번째가 뭐냐, 유효성 2차 평가 지표였던 무진행 생존기간 PFS 값이 9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PFS도 임상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데 다른 VGR TKI 약물의 임상 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9개월도 다른 경쟁약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얘네가 뭐라고 하느냐, 정 대표는 다른 약물 엑스티비 연구자 임상 데이터에도 PFS는 9개월에서 10개월로 리보세라니까 비슷했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군은 2.8개월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쟁약인 엑스티니볼 말하면서 얘네보다 우리 약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는 즉 연구자 임상이잖아요. 연구자 임상은 뭐냐면 소규모로 임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관계자끼리 해서 가능성을 보는 건데 어쨌든 9개월에서 10개월 나왔는데 우리는 80명 환자를 대상으로 9개월에 나왔으니까 우리 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군이 2.8개월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아마도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이 9개월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2022년도 아스코에서 발표한 HLB의 선낭함 데이터는 정세호 엘레바 대표는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 가속 승인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험자가 우리는 경쟁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을 했고 5월날이 15%까지 이르는 약은 없었다. 두 번째, 무진행 생존 기간 9개월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월날과 이 9개월 그리고 피험자 수준까지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속 승인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알겠지만 항상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허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돈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철두철미하게 검증해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이나마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이번에 HB가 발표한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토탈이 70이며 80명이 했지만 여기 보시면 72명 나오죠. 뭐냐면 평가 가능. 그러니까 8명은 나가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VGFR TKI 나이브라고 적혀져. 이 말은 뭐냐면 59명은 VGFR 계열 TKI를 안 먹은 사람이에요. 1차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VGFR TKI만 안 먹은 거지 다른 전시 화학화합요법을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1차고 얘네는 이전에 전시 화학항암제를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차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차에서는 오알날이 0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70명 봐야 되지만 지금 얘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말한 건데 그 전제 조건은 뭐다? VGFR TKI에 불응한, 그러니까 VGFR TKI가 경쟁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지금 보시면 59명 중에 10명이 반응을 해서 얘네 지금 ORR이 몇 프로다? 16.9%가 나왔다. PFS는 9개월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경쟁약이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Most had prior surgery 89% and radiation 96%.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선낭암은 치료제가 없죠. 그래서 얘네가 선낭암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네는 진행성과 재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선낭암에 걸린 게 아니라 처음에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서 암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선낭암이 재발한 거예요. 다시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약은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약은 처음에 보면 썰저리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해서 최대한 암 조직을 떼어내고 플러스 라디에이션, 방사능. 이거는 모든 암이 똑같습니다. 모든 암이 전이가 안 되면 최소한 거기 안에서 수술을 해서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방사능으로 태워서 죽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지금 약이 없기 때문에 수술과 방사능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뭐 ORR 또 여기 나오는데 카톡방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CHY 뭐 최애 버전으로 50.8%가 나왔는데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 50.8%하고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지금 여러 선낭암을 임상을 진행하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걔네가 발표한 데이터가 CH5로 발표한 게 있으면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없고 다 그냥 일반 ORR인데 얘네 혼자 50.8%니까 경쟁력보다 좋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단한 찬티와 착각의 늪에 빠진 겁니다.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우리가 볼 거는 바로 17%와 9개월 이것을 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속 승인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작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적어도 도즈 레덕션, 그러니까 용량을 줄인, 한 번에 용량을 줄인 환자의 비율이 무려 74%입니다. 용량을 줄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얘네가 진행하는 약을 리보세란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이 약의 용량을 줄였다는 거가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 약은 용량이 많으면 효과가 좋고 또 같이 부작용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임상 1상에서는 3가지 이상 용량을 확인해서 효능은 어느 정도 괜찮고 부작용도 적당한 최적의 용량을 찾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용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효과가 좋을지언정 부작용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적어도 한 번의 용량 감소를 결정한 게 74%, 93%는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 겁니다. 3등급 이상의 부작용 80%입니다. 직관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부작용이 좀 있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리보세라님이 부작용이 적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선입견입니다. 그거는 어떤 암종은 맞을지 모르더라도 어떤 암종에는 안 맞는 거예요. 항상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선낭암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경쟁약과 한번 데이터를 비교해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던 와중에 추가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는데 이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뭐냐면 얘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10명 나왔잖아요. 10명이 나와서 ORR이 뭐 17%가 나온 건데 지금 이게 초록 발표한 뒤에 한 명이 더 부분간에 암세포가 30% 줄었던 환자가 한 명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게 11명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18.6%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이 데이터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낭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지식부터 쌓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선낭암은 뭐냐면 우리 침샘암이라고 불려요. 바로 이게 SGC라고 합니다. SC 침샘암에 있는 종류 중 하나가 선양 낭성 암종 선낭암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바로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ACC라고 하래요. 여기서 보시면 수술 후 방사선요법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수술이 국소질환의 주요 치료법인 반면 전신요법이 뭐냐면 바로 항암제를 말해요. 항암제의 반응률이 낮고 시작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환경에 유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발했거나 선낭암이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은 항암제가 없다 보니까 있더라도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쓰겠죠. 일반 1세대 화학항암제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반응률도 낮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해서 지금 의사마다 각각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낭암은 치료제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벨로 의사들은 어쨌든 약을 먹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봐서. 그러면 가장 먼저 쓰는 게 뭐냐? 바로 화학요법. 화학요법은 뭐냐면 1세대 화학항암제라고 그러죠.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 약을 비유하자면 수류탄입니다. 이런 거예요. 벌레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꾹 눌러서 벌레만 잡으면 좋겠죠. 그거는 2세대 표적항암제라고 합니다. 바로 그 리보세나립을 그렇게 표적항암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못 누르면 이 벌레를 죽이려면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럼 벌레가 죽지만 주변에 있는 생물도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1세대 화학항암제, 화학요법들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작용이 심해요. 왜? 정상세포도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화학요법이라도 써야겠죠.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조금이나마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화학항암제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쓰냐? 시스플라틴, 독소루비신, 시클로스파미드, CAP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지금 병용요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톡산트론, 비놀렐린 같은 다른 1세대 화학항암제도 최소한으로 활성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표시해뒀죠. 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MD 앤더슨 캔서 센터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요. MD 앤더슨 센터 같은 경우는 두경부암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병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의사와 지금 브라질에 있는 의사들이 선낭암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얘네가 지식과 진단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얘네들만의 이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두경부암, 침샘암도 두경부암의 한 종류거든요. 두경부암에서 침샘암이고 그 안에서 선낭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꽤나 신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위에서 말한 게 뭐죠? 여기 말한 게 시스플라틴, 독소루비신, 시클로스파미도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치료제는 없지만 오프라벨로 의사들이 어쨌든 간에 울며 겨자 맞기로 CAP로 구성된 이거를 먹이고 환자 상태에 봐서 미톡산트론과 비놀레린도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NIH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국립보건원입니다. 공신력은 최고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시스플라틴 위에 말했죠. 근데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는 무려 10명 환자를 대상에 70%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81년도. 그 위에도 91년도, 92년도 이렇게 해서 3번의 임상을 했는데 92년도에 한 임상은 0%죠. 데이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미톡산트론, 여기 나왔죠? 미톡산트론과 비놀렐린은 최소한의 활성, 그러니까 반응률이 낮다라는 건데 얘네도 내용을 보자면 2번의 임상을 했죠? 1990년도에 한 임상은 4, 32명 중에 4명이 반응해서 12%였고 90년대에 한 것은 18명 중에 1명이 반응해서 5%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세대 화학항암제들이 얘네가 지금 보면 12% 5%밖에 안 되니까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왜냐면 이거 임상을 진행하다 돈 아닙니까? 환자를 모으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얘네가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안 보니까 임상 2상과 3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봐서 비놀렐빈도 맞죠? 여기 보시면 지금 비놀렐빈도 최소한의 활성을 나오죠. 비놀렐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비놀렐빈 2명 15%. 근데 역시나 13명 수준, 임상 1상 수준에서 하다 끝났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제약사에서. 그러면 위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죠? 또 시스플라틴, 독소루비신, 시클로프스마미드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용요법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싱글 에이전트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만 먹은 건데 여기 이제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로 효과가 안 보이니까 1세대 화학항암제도 2개도 먹여보고 3번도 먹여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CAP는 지금 약이 섞인 건데 볼까요? 4번의 임상인데 87년도에 한 번 하고 88년도에 2번, 88년도에 또 3번, 90년도에 4번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별 다름이 없죠. 25%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허가가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 CAP와 오플로도 합쳐도 42%, 그 다음에 비놀레빈과 피를 합치면 44%.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 HLB 5월날이 뭐 18%였다며. 근데 여기 지금 42%나 44%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왜? 1세대 화학항제 당점이 뭐냐면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술탄 던진과 마찬가지거든요. 정상세포도 다 죽여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만이라도 이런데 이게 지금 두 개, 세 개가 섞였다고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능이 좋아진 만큼 부작용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약들이 어떻게 보면 5월날 데이터로만 보면 33%, 42% 보면 희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암에 걸리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 비율이 50%가 안 되고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죽는 환자의 비율이 51%, 50%가 더 넘다라고 제가 그때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그만큼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선낭암은 치료제가 없지만 가장 먼저 의사들이 화학요법을 고려하긴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형편이 없다. ORR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소규모에서는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낭암에서 분명한 대안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HIV 할 때 비소세포 폐암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렉나자 얘기하셨는데 유한양행 할 때도 제가 비소세포 폐암 부분 분석한 거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제가 일단 리서치 TV가 갔는데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리서치 TV님 선낭암 걸리셨습니다. 끝 아니에요. 바이오마커라는 거 검사해. 그러니까 뭐냐면 선낭암에서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소세포 폐암을 보면 EGFR 변이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ALK도 있고 맷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돌연 변이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약의 치료제가 바뀝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선낭암처럼 치료제가 없는 것들은 정확히 어떤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어떤 돌연 변이가 생겨서 암세포가 생겼는지 원인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약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 답안지를 통해서 공식을 맞춰가면서 찾아가는 건데 지금 이 약은 정확하게 말하면 암세포 표적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표적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선낭암에서 가장 표적질 확률이 높은 게 MYB-NFIB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MYB는 ACC, 그러니까 선낭암에서 60%에서 80%가 과발현된대요. 그러니까 선낭암 환자를 조사했더니 그 환자에서 6명에서 8명은 희한하게 MYB가 굉장히 많이 과발현됐다. 정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MYB를 조사했더니 이게 종양 유전자인 MYB, NRP 융합을 초래한대요. 이게 지금 과발현되면 이 과발현된 걸 줄이면 선낭암이 암세포가 줄거나 암세포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겠죠. 그죠? 이게 과발현된 거니까. 그래서 MIB 단백질을 조사했더니 NSR, MAT, EGFR, IGFIR 뭐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 비소세포 폐암 보면 기억나겠지만 EGFR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HIV 주주라면 기억나셔야 돼요. 왜? HIV 리보세라님이 EGFR을 통해서 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데이터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HIV 리보세라의 VGFR이 이 EGFR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리보세란이 또 굉장히 지금 이 MYB, NFIB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EGFR을 억제하는 린스티닙, 제피티닙, 크리조티닙을 했더니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임상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뭐 이런 EGFR 약들은 이 MYB, NFIB에서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리보세라님이 어디를 타겟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정확히 어떤 약이 경쟁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이번에 리보세라님이 발표한 그 임상에 작년에 나온 아스코에서 예고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봅시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목표가 뭐냐면 정확하게 잡는 거다. 뭐냐면 5월날 반응률과 바로 MYB와 MYL1 퓨전이 정확하게 이게 연관성 있는지 찾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리보세라닙도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약이 MYB, NFIB 경로로 어떻게든 얘네가 과발현되는 부분을 차단을 해서 선낭암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네도 지금 가설을 세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어떤 경쟁약을 볼 때 MYB, NFIB를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직접적인 리보세라닙의 경쟁약이다. 그럼 그 약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바로 노치입니다. 노치 1, 2, 3이 있는데요. 이 노치는 뭐냐면 바로 ACC 환자 약 20%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암 유발 요인이라고 지금 역시나 얘네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치 단백질 같은 경우도 브론틱투주마비 효능을 테스트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브론틱투주마비 발표했는데 PR이 17%가 5월날이 17%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선낭암 HIV 같은 경우 18%가 나왔죠.
그죠? 그럼 얘네 똑같은 거 아니야? No. 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리보세라닙의 바이오마커가 아니에요. 리보세라닙은 지금 위에 말씀드렸지만 MYB, NFIB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적인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FDA가 판단해야겠지만 지금 FDA가 지금 제가 선낭암 공부하니까 어떤 트렌드냐면 선낭암도 지금 바이오마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MIB랑 노치1이에요. 이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나눠서 약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왜? 지금 다른 암들은 다 똑같아요. 뭐 대장암이나 뭐 비스스페암 모든 암들이 바이오마커를 검색해서 그 바이오마커에 맞는 표적량을 쓰거든요. 선낭암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고 그러냐면 이번에 아스코에서 데이터를 발표했죠. 이 AR101 데이터 발표한 거 아십니까? 저 카톡방에서도 이 AR101은 뭐냐? 리보세라의 데이터랑 이거 비교 대상이 맞냐라고 질문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번 아스코 2022에서 HIV가 발표한 날 똑같이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얘네도 임상 이상이거든요. 똑같이 보시면 알멧, 재발성과 전이성이고 역시나 ACG 선낭암이죠. 그죠? 근데 얘네는 지금 바이오마커가 뭐다? 노치죠. 환자 모집 기준을 보면 노치 1, 2, 3, 4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환자 타겟이 HIV랑 다릅니다. 그럼 경쟁량이니까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경쟁량으로 볼 수 있어요. FDA가 나중에 뭐 승인을 내준다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선낭암을 통해서 승인을 내준다라고 하면 경쟁량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FDA가 추후에 승인을 내줄 때 가속 승인이나 내줄 때 이것은 노치분만 허가를 내준다라고 한다면 경쟁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분석한 영에서는 이거는 직접적인 경쟁자는 조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네 데이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까 HIV 엘레바 대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환자도 뭐 경쟁할 때 2, 30명밖에 안 됐고 우리는 80명이다. 근데 오알라 15% PFS 9개월이면 경쟁보다 훨씬 더 환자도 많고 데이터가 좋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 환자도 몇 명입니까? 8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지식이 없는 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얘네도 82명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PR이 9명이 나왔네. 뭐 12% 나왔네. 어쨌든 비슷하네. 그리고 부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부작용 보니까 그레이드 3등급이 10%밖에 안 돼요. 부작용도 좋네. 그러면 이거 HIV보다 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분석한 영역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닙니다. 세모 정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EGFR 요 경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루-PSMA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PSMA가 뭐냐면 이게 전립선 암 환자에서 바이오마커를 검색하면 이 돌연변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선낭암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립선 암에 먹히는 약들이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임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카톡방에서 뭐 일라이타나 뭐 바벤쇼 얘기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EGFR은 뭐 어쨌든 간에 효과가 별로 없었고 지금 어쨌든 간에 뭐 6주내 사망했고 해서 지금 아직은 모른다. 임상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초기 단계다. 근데 이런 바이오마커가 있다 정도로만 말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할 루-PSMA는 HIV 경쟁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노치 1, 2, 3, 4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보면 그러면 자, 킷, VEGFR 바로 이게 HIV의 직접적인 경쟁약이겠죠. 이런 겁니다. 제가 다양한 논문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VEGFR이 가장 많은 약들이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많은 약들이 지금 선낭암에서 임상을 도전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VEGFR 계열이 대표적으로 선낭암의 약 40% 정도의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막는데 연관이 있다라는 결과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MYB, NFIB가 영향을 미치는 게 VEGFR이 가장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임상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약들이 지금 임상을 진행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아마 다 효과가 없는 것들 맞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해둔 게 있죠? 바로 렘바티닌. 우리 HIV 주주분들이랑 이번에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성공을 발표했는데 바로 거기서도 지금 렘바티닌이 뛰어들고 경쟁량이잖아요. 그리고 악시티닌. 우리 아까 엘레바 대표가 뭐 악시티닌은 연구자 소규모 임상에서 PFS가 9개월 한데 걔네는 연구 비교 대상에서 그때 2개월인가 3개월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는 뭐 아무튼 되게 좋게 나왔다 하면서 악시티닌을 언급을 했죠. 네, 얘네도 지금 똑같이 VEGFR입니다. 오케이. 근데 아시겠지만 작용 기전을 보면 HIV 리보세라님은 VEGFR도 종류가 있거든요. 1, 2, 3이 있는데 리보세라님은 2번을 강력하게 억제해요. 근데 렘바티닙은 1, 2, 3을 다 같이 억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개만 억제하는 것보다 세 개를 다 억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모든 암종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암종에는 VEGFR 3개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암종에는 뭐 리보세라 VEGFR2만 억제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단순하게 많이 억제한다고 좋다라고 했었고 그거는 암과의 궁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보다 지금 이게 직접적인 경쟁자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브리노 스타트 또 표시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약은 없지만 지금 얘네도 똑같이 임상을 하고 있어요. 임상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시티닉 같은 경우 이번에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 렌비마도 데이터를 발표해 추가적으로 임상하고 있어요. 지금 렌비마 한번 볼까요? HLB PFS가 몇 개였습니까? 9개월이었잖아요. 9개월인데 굉장히 좋다는데 얘네 지금 17.5개월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 나왔죠. 오알라 우리 아까 수정을 해서 한 명이 추가돼서 18.6%였죠. 16% 한 명 차입니다. 확률로 치면 굉장히 높죠. 악시티닉 볼까요? 얘네도 지금 임상을 몇 번이나 했을까?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오알라 17% 거의 똑같네. 환자 수는 6명에서 1명밖에 반응했죠. 어쨌든 퍼센트로 한 17명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렌바티닉과 악시티닉을 자세히 보자고. 왜? 지금 다른 약들은 거의 다 나가리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임상 이상 바로 이 렌바티닉, 렌비마가 지금 선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얘네 보시면 33명의 환자가 등록됐고 32명이 평가 가능해서 주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PFS가 무려 17.5개월이 나왔어요. HIV 리보세보다 훨씬 더 2배 많은 게 나왔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부작용이 그래도 3등급 이상이 몇 프로가 나왔는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HIV는 80%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얘네 몇 프로가 나왔냐? 그래도 3등급에서 4등급에 몇 프로가 나왔냐면 28.1%와 9.4% 더하면 38%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PFS도 높고 부작용은 훨씬 적죠. 근데 오알라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습니까? 이게 16%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겁니다. 조금 낮지만. 렌바티닙의 데이터와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대폭 낮다. 그러니까 HIV가 부작용이 조금 낮으면 괜찮은데 3등급 이상이 80%라는 건 꽤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걸 절대 간과할 수 없어요. 1, 2등급이 80%는 괜찮은데 3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약을 먹다 중단할 수도 있고 약을 먹다 죽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 때문에 약을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등급 이상의 80%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볼 렌비마는 엘레바 대표가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데이터가 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자고요. 두 번째, 그럼 아까 렌비마가 임상을 2개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2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6명의 평가가 가능했고 그 중에 3명, 그러니까 3명이 반응을 해서 ORR이 11.5%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 그 당시에 부작용을 보면 보시면 3등급 이상이 50%, 50%도 많은 건데 우리 HIV는 80%였죠. 이것도 역시나 HIV보다 훨씬 낮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PFS가 몇 개월 나왔냐면 PFS가 9.1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보세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의 임상을 했는데 처음에 한 거는 이제 17.5개월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렌비마가 지금 두 번의 임상을 했는데 2019년도에 한 거는 ORR이 16% 그리고 PFS 17.5개월 나왔고 두 번째는 ORR 11%와 9.1개월 나왔어요. 그죠? 근데 부작용은 이거는 한 38%밖에 되지 않고 이거는 50%. HIV보다 다 대폭 낮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HIV를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작용 차이가 꽤나 심하기 때문에. 지금 오알라 차이 보고 이거 뭐 HIV는 아까 18%니까 많이 차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환자 한 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한다면 렌비마가 조금 더 데이터가 좋네라고 저는 답을 내릴 거예요. 저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권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엘레바 대표가 말했죠. 엑스티니비는 9개월 10개월 나왔다. 그럼 엑스티니비 데이터의 변천사를 한번 보자고요. 사실 얘네는요. 처음에 단독요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X를 거둔 게 뭐냐면 얘네는 1차 목표점 엔드포인트 달성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임상은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임상, 통계학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임상학적으로 데이터를 보자면 얘네가 그 당시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얘네가 다 평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보시면 반응하는 환자가 3명, 9.1%. 이거는 좀 HIV보다 낫죠. HIV가 18% 나왔잖아요. 그죠? HIV가 ORR이 18% 나왔는데 얘네는 지금 9% 나왔으면 확실히 HIV가 좋네 라고 말할 수 있고 PFS도 우리 아까 HIV 9개월 나왔는데 얘네 몇 개월 나왔죠? 5.7개월. 그리고 부작용 볼까요? 부작용도 지금 뭐 어쨌든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좀 어쨌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보자면 HIV가 확실히 좋죠. 실패한 임상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엘레바 대표가 말한 악시티닙보다는 뭔가 좀 좋네? 라고 우리가 그거는 맞는 말이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얘네가 임상을 또 합니다. 실패했는데 또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임상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1차 목표점 달성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거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임상 이상인데 이때는 또 임상을 어떻게 했냐. 26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선낭암의 줄임말이 뭐다? ACC. 근데 26명 중에 ACC 환자는 6명밖에 없었어요. 논 ACC는 선낭암이 아니에요. 비선양 낭성 암종이다. 암종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데이터가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6명의 데이터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ORR이 8%, 2명이 반응했대요. 만약에 이게 전체가 ACC라고 하더라도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들 보더라도 확실히 악시티닙은 별게 아니구나. HIV의 경쟁자가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단독요법으로 2번의 임상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근데 VEGFR 계열이고 직접적으로 리보세라닙에 공략하는 바이오마커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렘바티니까. 그런데 얘네가 그 2번에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병용법을 합니다. 바로 바벤시우라는 면역항암제로 진행을 하죠. 이 면역항암제로 지금 병용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했는데 얘네가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28명이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7명이 노치까지 있어요. 우리 아까 그랬죠. 얘네가 지금 VEGFR 같은 경우가 MYB, NFI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바이오마커는 노치라고 했죠.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노치, 돌연변이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대표적인 지금 바이오마커가 MYB 경로와 노치 경로라고 하죠. 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겨냥해서 임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이 두 개를 다 겨냥할 수 있었냐? 혼자는 효과가 없었는데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바로 이 PDL1에 지금 바벤슈가 PDL1을 활성화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 NYB와 아까 말한 노치를 어떻게든 막아가지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병용법을 한 겁니다. 효과가 있었나? 볼까요? 바로 ORR이 17.9%로 2배를 뛰었습니다. 우리 아까 악시티닙 봤지만 1차적 목표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객관적 반응률이 9%대였죠. 2번이나. 근데 병용법은 18%가 됐어요. 우리 아까 HLB가 뭐 한 명이 추가돼서 18.6% 거의 똑같죠. PFS 볼까요? 7.2개월. 이것은 HLB가 조금 더 높죠. HLB는 9개월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뭐죠? 부작용. 부작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TRA가 뭐냐면 T가 트리트, 그러니까 치료와 연관되어 있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HLB는 TRA가 아니라 그냥 A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TRA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RA 거기는 전체 3등급을 말한 거고 여기는 그래서 한 번 더 추린 이 약과 관련되어 있는 3등급 이상, 심각한이 3등급 이상을 말한 거거든요. 그거 말하는데 얘네의 비율은 몇 프로다? 24%. 물론 지금 아까 HLB가 80%가 나왔지만 이거는 전체 부작용이고 리보세라닙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레포트를 보면. 그죠? 그럼 이게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게 막 24% 대폭 줄어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약의 부작용이 꽤나 났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면역항암제의 장점이 뭡니까? 면역항암제가 PDL1이 발현되면 많으면 그 약이 잘 들어서 엄청나게 약 효과가 좋고 반면에 부작용이 적잖아요. 면역항암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키트루다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낮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리보세라닙이 80%가 나왔는데 치료제와 연관 있는 부작용이 과연 면역항암제보다 낮게 나올까?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더라도 리보세라닙에 아까 엘레바 대표가 말한 것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분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리보세라보다 좀 좋아 보이는 데이터가 2개나 더 있네. 물론 이거는 제가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니 그래도 나는 HLB 선낭암 볼 때 PFS가 제일 중요해. 근데 PFS 9개월 나왔잖아. 나 HLB가 더 좋아 보여.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영역에서 저의 답을 드리자면 HLB가 이 2개 약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HLB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인데요. 뭐냐면 우리 아까 이 보리노스탑 봤죠?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거 분홍색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네는 똑같이 VEGFR 관련 2세대 표적항암제거든요. 근데 얘네는 타겟이 좀 달라요. 뭐 히스톤 디클라이스 인헤비터. 그러니까 얘네는 VEGFR에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2세대 표적항암제는 맞는데 작용 기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임상 이상을 했는데 2017년도 했는데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ORR이 7%가 나왔어요. 선낭암에서는 7%가 좀 괜찮고 지금 보면 PFS도 10개월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약이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해서 뭐냐면 얘네도 똑같이 병용법을 한번 해본 거예요. 펜브로주마 뭡니까? 바로 키트루다입니다. 2025년, 2028년도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될 거로 예측하고 있는 키트루다. 바로 면역항암제죠. 우리 아까 악시티닙이 이상에서는 혼자는 다 실패했지만 바벤시와 짝을 찾아서 희망을 받듯이 이 보리노스타트도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이 조금 낮으니까 병용법을 통해서 한번 희망을 가져본 건데 반응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렘바티닙과 악시티닙이 단독요법으로 확인하고 있다 말씀드리니까 얘네도 병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얘네도 지금 병용법을 바꿨잖아요. 근데 얘도 병용법을 했는데 얘는 실패했어요. 펜브로주마 키트루다는 효과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근데 얘네 작용기가 다르죠. 이 말은 뭐냐면 HLB 리보세라닙도 VEGFR이거든요. 리보세라닙도 병용법을 해야 됨을 의미해요. 제가 분석한 영역에서는 선낭암에서는 단독요법보다는 아까 악시티닙도 부작용을 대폭 낮췄고 효능이 ORR이 2배로 높아진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 HLB 리보세라닙도 키트루다든 뭐 바벤시오든 뭐 옵티보든 직원들이 판단해서 연구자들 박사급들이 판단해서 병용법을 진행해야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바로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브리스타트가 아까 이제 혼자 했다가 실패해서 혼자 했다가 오알날이 7% 이거 0.7% 오타입니다. 0.7%에 오타 0.07이에요. 7%인데 얘네가 그래서 이 약을 살려보려고 키토르가 병용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보시면 지금 똑같죠? 지금 보시면 SC가 침샘암이고 그 중에 선낭암 환자는 12명. 근데 여기 보시면 부작용 3등급 이상만 보라고 했죠? 36% 적죠. 근데 이건 지금 TRA가 아니라 그냥 그레이드죠. 그러면 이건 36%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 아까 리보세라닙은 이 그레이드 3등급 이상도 80%였잖아요. 부작용이 훨씬 낮죠. 물론 이것은 임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VEGFR 계열인 램바티닉과 악시티닙이 병용법을 하는 걸 볼 때 HIV도 병용법으로 임상을 터내야 된다는 거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램바티닙이 위에서는 단독요법으로 데이터를 봤죠. 두 번의 임상을 했죠. ORR이 뭐 16% 나왔죠. PFS 17.5개월이 나왔죠. 근데 얘네가 똑같이 임상 이상을 병용법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키투드합니다. 얘네는 아마도 악시티닙의 데이터를 기대할 거예요. 악시티도 아까 위에 보셨겠죠. 혼자서는 ORR이 9% 나왔고요. PFS는 5개월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병용법을 하니까 이게 7개월로 많아졌고 이거는 18% 2배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램바티닙도 이 정도 수준을 기대할 겁니다. 근데 리보세라는 혼자 했죠. 이번에 발표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AL102 선낭암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도 말하더라고요. 이거 데이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노치다. 타겟이 다르다. 그건 FDA 나중에 파악하겠지만 바이오마커 성을 본다면 이거는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내가 FDA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모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팩트, 숫자,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죠. 여기서 내가 HIV가 좋다, 말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의 주관이 담긴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건데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분석해서 내린 판단은 이번에 데이터가 경쟁력이 그렇게나 높진 않을 수 있겠구나.